돌집사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용어 설명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거시적 환경, 큰 환경이죠. 정치, 사회, 경제, 기술적 시장 환경 이런 것도 되겠고요. 미시적 환경은 좀 작겠죠. 경쟁사, 중간상, 그리고 고객, 단체 등의 환경 요인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닝, 디배닝 볼게요. 배닝은 컨테이너 물건을 넣는 거예요. 그럼 디배닝은 컨테이너에서 물건 빼는 거겠죠. 그리고 체화 재고, 재고는 재고인데 체화 재고는 뭐냐? 물건이 생산자나 소매는 수중에 정체되어 있는 재고예요. 자,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게 아닌 거죠. 자, 왜 일어나냐? 이 체화 재고가 예측 실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측 실패로 인한 생산 과잉이나 경기 불황으로 발생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체화 재고는 우리 보통 채찍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찍 현상. 자, 그리고 원스톱 쇼핑 볼게요. 한 곳에서 필요한 쇼핑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슬로 욕구 이론 순서 외울게요. 자, 이쪽으로 가면서 상위입니다. 생리적, 안전, 소속감, 존경,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자, 자아실현의 욕구가 가장 높은 욕구다. 가장 최종에 이루어지는 욕구 단계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프로슈머 보겠습니다. 프로듀스 플러스 컨슈머죠. 그래서 소비자의 의견이 제품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테넌트는 임차인, 임차 점포를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의 해설을 제가 꼭 드리는 부분은 용어 선택 문제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용어들을 다 아셔야지 우리가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넌트 믹스 볼게요. 자, 테넌트끼리 경쟁보다는 경합 상태인 쇼핑센터나 경쟁 이런 것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각지 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획지예요. 그래서 1면 각지는 없습니다.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니까 자, 1면, 2면 각지, 3면 각지, 4면 각지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획지는 뭐냐? 건축용어로 구획 정리를 하는 한 단위 땅이에요. 그냥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티센 다큐. 자,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보시면 근접 구역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가까운 쇼핑센터를 이용하여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를 가지는 방법. 근접 구역법이 그냥 이 말이에요. 소비자들은 가까운 데를 간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점포 형태는 직사각형이 가장 좋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6 시그마 있어요. 6 시그마가 숫자로 표현하면 100만 분의 3.4라는 뜻입니다. 자, 100만 분의 3.4가 뭘 의미하냐? 자, 결합률을 이 6 시그마로 낮추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고객 만족과 품질 혁신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6 시그마다 외우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보겠습니다. 리더십의 종류는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카리스마. 구성원에 대한 리더의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의지와 리더로서의 존재감이 있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 리더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를 가지게 하는 카리스마와 조직 변화에 필요한 변화를 이끌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라는 거 조금 다르죠. 참여적 리더십. 카리스마와 구성원이 업무 관리, 의사 결정에 참여시킨다. 카리스마도 있는데 구성원이 업무 관리와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를 시키는 거죠. 성취 지향적. 성과를 강조하고 구성원의 목표를 설정시켜 구성원들이 달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짜증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서번트 리더십 보겠습니다. 제일 좋죠?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먼저 경청하며 설득과 대화로 업무를 추진하고 사람은 중요한 자원이라고 보는 것이 서번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분이 되시길 바래요. 자, 그럼 경로 파워 보겠습니다. 이 영향력, 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요 내용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먼저 강제력 보겠습니다. 뭔가 강제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A가 지금 갑이라고 보고 B를 을이라고 볼 건데요. 자, A가 B에게 행사하는 처벌이에요. 자, 물건을 일부러 끼워 판다던가, 말 안 들으면 지역권 철회시킨다던가, 대리점 보증금을 인상시켜버린다던가, 이런 게 강제력에 해당하고요. 보상력은 반대로 A가 이제 B에게 제공해주는 거예요. 뭐 리베이트나 할인, 금융지원, 판촉지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합법력은 A가 행사하는 영향인데요. 이제 상표 등록, 특허권, 프랜차이즈 권리 이런 것들이 합법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준거력 보시면 준거가 기준이죠. 이 기준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자, A가 B에게 일체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 이름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우리 회사 목표 멋있잖아. 소속감을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준거력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문력은 A가 B에게 전수하는 기술입니다. 전문 기술이겠죠. 경영 지식, 직원 관리 노하우, 시장 정보력 이런 것들 되겠고요. 그리고 정보력은 시장 정보, 소비자 정보, 제품 정보 등의 공유로 발생하는 영향이다. 그래서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용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1번에서 4번 내용이 상당히 섞여서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중간상의 필요 이유 보겠습니다. 자, 중간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제가 구조로 간단히 하면은 유통업체가 있고, 그리고 소매업체가 있고, 그리고 공급업체가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유통업체가 중간상이 지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총 거래수 최소 워칭입니다. 자, 유통 경로에서 중간상의 개입함으로 단순화, 통합화되어 거래 비용을 감소한다.
중간상이 생기면 오히려 지금 유통 경로에 오히려 더 추가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간상이 오히려 있는 것이 다른 이상한 개미들이 꼬이지 않게 방지를 해주는 것들이 더 크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동비 우위 원칙이에요. 제조 분야와 유통 분야 서로의 장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즉 중간상이 추가됐다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하나의 전문가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유통이나 제조를 다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유통을 하는 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너무 편하겠죠. 난 제조만 하면 되니까 그동안 제조에 집중을 잘 못했다면 말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중간상이 생기면은 서로 각자 잘하는 거 하니까 더 좋아지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분업 원칙 비슷한 내용이죠. 유통 경로상에 수행되는 수송, 배송, 보관, 위험 부담 및 마케팅 활동 등 각 경로의 주체들이 서로 경쟁력 있는 부분의 활동을 맡아 분업하는 것이 낫더라. 즉 우리 중간상들 다 모여봐. 야, 너 뭐 잘해? 난 유통 잘해. 너 뭐 잘해? 난 마케팅 잘해. 야, 그럼 우리 각자 하는 거 잘하자. 그러면은 우리 최고가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집중 준비 원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매상이 상품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양이 감소되면서 소매업체 같은 경우에는 소량 내가 필요한 만큼 물건을 파는 양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통 기능마저 업그레이드 시켜버릴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누구 때문에? 중간상 때문에. 그래서 중간상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냥 물류 영역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조달물류라는 것은 뭐냐? 물류 조달, 말 그대로 이제 물류가 조달되기 시작한 거죠. 자, 조달 시작부터 물류를 보관하는 창고까지 입고되는 거예요. 자, 그럼 조달 시작. 조달해서 창고 갔어요. 자, 창고 입고됐어요. 자, 생산 물류는 뭐냐? 자, 자재 창고에서 지금 입고가 됐죠. 조달 물류를 해서. 자, 그럼 자재 창고에서 이제 생산 공정 창고로 가는 거예요. 자, 생산하러 만드는 창고로 가는 거죠. 자, 여기를 이제 생산 물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생산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상품이 고객들에게 배송이 됐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고객이 반품이나 교환을 위해 원해요. 물류 활동해야죠. 이게 반품 물류고요. 자, 폐기 물류는 뭐냐? 파손 또는 진부화 등으로 제품이 상품 또는 포장 용기를 소멸시키는 물류 활동 등으로 손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폐기 물류를 이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회수 물류는 반품 물류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물건을 회수하긴 하는 건데 뭘 회수하냐? 팔레트. 자, 물류 쌌을 때 깔아놨던 것들,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회수하는 것이 회수 물류다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고객에게 물건 전달하는 게 판매 물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요거 보겠습니다. 이제 기업의 성장 전략 한번 이해해 볼게요. 요 네 가지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지금 도식화를 해서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학화 전략은 신제품 개발로 신시장 진입해요. 자, 그러면은 신제품, 제품이 앞에 나와요. 다학화 전략이죠. 다각화. 자, 제품 개발 전략은 뭐다? 신제품 개발로 기존. 자, 그러면 신제품으로 기존 시장에 진입한다. 제품 개발. 자, 그럼 시장 개발. 시장 침투는 둘 다 시장 들어가면은 기존 제품인 거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아니죠. 자, 기존 제품으로 신시장 진입해요. 그렇구나. 자, 시장 침투죠. 그런데 앞에 썼으니까 이번에는 기존 제품으로 기존 시장에 침투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식화를 해서 외우시는 게 절대 안 헷갈리실 거예요. 요거 문제 나오면은 놓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연세점, 체인점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규 연세점. 자, 동일 자본에 속하는 많은 수의 복제 점포가 각지의 분산해 중앙본부의 통제를 받는 대규모 소매 조직이다. 자, 무슨 말이냐? 그냥 이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 자본이라는 건 회사가 하나라는 거잖아요. 자, 그 회사 하나가 똑같은 매장을 여러 개 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직영점형은 말 그대로 체인 본부가 직접 소매 점포를 운영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대해 상품 공급, 경영 지도를 해주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이 마스터. 우리 신용카드도 마스터카드면 해외에서 쓸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해외 현재 기업과 계약을 맺어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한 것이 마스터 프랜차이즈다. 맥도날드 코리아, 스타벅스 코리아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합형 체인. 자, 말 그대로 체인점인데 조합이 있어요. 동일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설립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냐? 공동 구매도 하고, 공동 판매도 하고, 공동 시설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만들면서 이득을 보겠다라는 체인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임의형 연쇄점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일부 기능을 체인 본사에 위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대신 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그럼 이거는 내가 해줄게 하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춰주기도 하며 경영의 독립성과 연세점화로 얻는 이득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연세점이 임의형 연세점이다 라고 내용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2 보겠습니다. G이 아니고 JIT죠. 자, JIT 일단 뭐냐? Just in time입니다. Just in time, 내가 딱 마침 필요한 시간. 뭐, 이렇게 해석해보면 되겠죠? 자, 적기 공급 생산 시스템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발주 회사의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적기에 공급받아 재고 유지 비용을 최소화해 원가를 절감해보겠다. 자,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내가 10개를 팔아요. 하루에 10개를 팝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최소 내가 10개씩은 주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하루에 10개 파는지 셋째를 잘 안 세봤어요. 그러니까 맨날 20개씩 주문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보니까 70개가 남았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JIT를 경영 기법을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하루에 필요한 게 10개예요. 자, 근데 혹시 11개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안전재고까지 포함을 해서 주문을 하자. 그럼 우리가 굳이 물건을 쌓아놓을 필요도 없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들어갈 필요도 없지 않냐. 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JI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상품이 적시에 도착하므로 제로 재고나 극소량의 재고를 유지하므로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JIT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재고는 누군가는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누가 가지고 있냐? 공급업체가 가지고 있게 되겠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JIT2는 뭐냐? JIT와 내용은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다른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맨 처음엔 재고 유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잖아. 이렇게 적시 필요한 것만 알면은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야, 이게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복하는 업체나 내가 물건 10개를 발주했어. 그럼 바로 주문 들어가면 되는데 물건 발주 10개 받은 데서 얘네가 10개 주문했대요. 10개 주문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또 보고 하는 거는 되게 비효율 아니냐? 우리 이런 거 한번 줄여보자. 이런 것만 줄여도 우리 이런 비효율들 원가 절감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만 줄여도 우리가 원가 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JIT2다. 자, 그래서 시스템에 조금 더 초점을 갖춘 게 있다라고 하면은 JIT2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파 브랜드 볼게요. 스파 브랜드 우리 보통 청바지 브랜드로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미국의 청바지 회사 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뭐 하는 거야? 자, 자사의 기획 브랜드 상품을 직접 제조하고 유통까지 해버리는 소매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내가 파는 물건들을 내가 유통까지 해요. 자, 그러면은 뭐가 이득이냐? 내가 파니까 뭐가 잘 팔리는지 알잖아요. 그럼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팔아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 소매점이 정책 결정의 주체가 돼서 대량 생산 방식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해서 제조 원가를 낮추고 대량 생산하니까 규모의 경제죠. 제조 원가를 낮추어지죠. 자, 유통 단계를 축소시켜서 저렴한 가격에 빠른 상품 회전을 하는 것이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요, 제조 원가를 낮추고 빠른 상품 회전율을 특징으로 하고요. 기존 자사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거죠. 잘 팔리는 것만 다루니까 상품에 대한 만족도 높겠죠. 자, 그래서 이 스파 브랜드의 가장 또 잘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내용은 뭐다? 상품을 만들기 위한 예상, 이런 예측 정보들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기본 베이스까지 깔려있다는 거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MRP 보겠습니다. 자, MRP는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말만 뜯어보니까 내가 이 자재를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을 세우자. 이 내용 같죠? 자, 그래서 적시에 정량의 물품을 제공해 재고 수준을 최소로 유지한다. 어디서 봤었죠? JIT 내용을 함께 담고 있죠. 그래서 우선순위 계획 및 생산 능력 계획을 수립하기에 좋다. 즉, JIT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MRP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지금 눈치채신 분들은 유통관리도 지금 바로 시험 보셔도 합격할 만큼 눈치가 빠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품이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 알면 주문하기 참 편하겠죠. 자, 채찍 효과 나왔습니다. 채찍 효과 정말 확실하게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될 때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소비자의 정보가 상부 공급 단계로 갈수록 잘못 전달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정보가 상부로 가면서 왜곡되거나 지연되면서 수요와 재고의 불안정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제조업체가 있어요. 물건을 제조했어요. 자, 그럼 이걸 공급하는 게 있고요. 유통업체가 있겠고요. 유통업체에 소매자 갖다 주겠죠. 소매업체에서는 이제 소비자한테 물건을 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채찍 효과라는 거죠. 소비자가, 자, 포켓몬빵 최고야.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자, 어쨌든 포켓몬빵 최고하니까 소매점에서 포켓몬빵이 잘 팔리는구나. 유통업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포켓몬빵이 잘 팔려. 이런 게 유통업체. 그래?
그러면서 이제 공급업체에다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포켓몬이 인기가 좋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급업체, 그래? 하면서 제조업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지금 일본 제품이 인기가 좋대.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 왜곡돼 버렸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자, 소매업체가 유통업체한테 포켓몬 빵이 인기가 좋대라는 거를 들었어. 이거 전달해야지. 라고는 했는데 한 일주일 뒤, 막 2주일 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유통업체가 이제 안녕하세요. 물건 배달 왔어요 했는데 마침 잘 왔어. 내가 오랜만이네. 야, 그때 소비자가 뭐랬더라? 야, 포켓몬스터가 인기가 좋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드 타임이 짧아야 된다라는 효과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채찍 효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유통 주체들이 있겠죠. 이런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수요 예측을 바로바로 빨리빨리 공유를 해줘야 돼요. 혼자 예측하고 있으면 다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감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정보 공유가 핵심이고요. EDLP, Everyday Low Price 등 이런 물건을 빨리빨리 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 관리 전략을 통해서 변동성을 줄여준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채식 효과를 감소시킨다. 자, 이게 뭐다? 전략적 파트너십 하면은 정보 공유 되잖아요. 리드 타임을 단축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채식 효과를 줄일 수 있다. 라는 거 꼭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너무 잘 드렸기 때문에 이해 안 되시면은 잠시 뒤로 가셔서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자, 이 채식 효과는 정말 매회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세 문제까지도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꼭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마진, 회전율에 따른 전략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마진, 고회전율이 필요한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먼저 유명한 제품이나 임대료가 싸거나 고객이 이미 구매를 결정하고 내방하는 경우에는 저마진, 고회전율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편의품들이 많이 해당을 하겠네요. 자, 우리 배추 사러 가야겠다 하고 사러 가죠. 자, 이미 결정을 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마진이라는 것은 물건이 싼 제품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 거 해당하시면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고마진 저회전율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유명하지 않은 제품, 임대료가 비싼 지역, 복잡하고 소매점포 조직, 고객이 내방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전문품이나 선매품들 이런 것들 해당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상권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왜 도움이 돼요. 자, 어쨌든 상권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권이라는 건 한 점포가 흡인할 수 있는 고객의 지역 범위죠. 그래서 내가 여기 점포가 있으면은 한 이 정도에 있는 고객들은 우리 가게로 그래도 걸어서라도 오더라. 이런 게 이제 상권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이거 되게 엽전같이 생겼네요. 자, 어쨌든. 자, 이 상권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고 있죠. 자, 1차, 2차, 한 개 상권이 있는데 한 개 상권은 3차 상권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자, 그럼 1차 상권, 제일 가까운 곳이겠죠. 전체 이용 고객의 65%를 흡인해요. 자,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높겠죠. 500m 이내에 가장 가까웠고, 그리고 직경 1km까지는 우리의 1차 상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케팅 수립할 때 가장 핵심 타겟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차 상권은 그 다음이겠죠. 전체 이용 고객의 20에서 25%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2차 상권의 고객은 지역적으로 넓게 멀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의 밀도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 개 상권은 뭐냐? 1차 상권도 아니고 2차 상권도 아닌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여기 매장 오려고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한 개 상권, 3차 상권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 끝 문제네요. 자, 간단히 좀 쉬어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 심리에 대한 원칙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의 원칙이에요. 자, 집합되어 있다. 사람이 저기 집합해 있어요. 뭐지? 저기 맛집이니까 사은품인가 주나? 가보게 되죠. 그리고 보증 실현 법칙. 자, 득실을 따져서 득이 되는 쪽을 선택한다. 자, A, B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가격에 팔아요. 근데 여기는 요구르트 하나 더 준대요. 그러면 A 가는 게 맞겠죠? 혹은 A가 서비스가 더 좋아요. 그러면 A 가는 게 낫겠죠? 혹은 또 A 종업원이 친절해요? 그러면 A 가는 게 낫겠죠? 이런 게 보증 실현 법칙, 안전 중시 법칙, 위험하거나 잘 모르는 길을 지나지 않으라는 원칙. 즉, 골목길을 내가 굳이 가면서 여기 가게가 있었네 라고 하는 거는 알고 봤더니 사장님 여기 언제 매장 오픈하셨어요? 10년 됐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횡단보도 있어요. 나 저기 건너서 저기 매장 가긴 좀 그런데 라고 무의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최단거리 실현의 법칙. 말 그대로 최단거리요.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매장을 가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가로질러 간다는 거죠. 직각으로 꺾어가지 않고 쫙 이게 더 빨라. 근데 요 가는 길에 매장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 있는 매장을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최단거리 실현의 법칙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